몸은 이렇게 피곤한데 결 왜 잠은 오질 않는 거지게. 일의 분명 아는 아인데 순간 생각이 안 나네. 수면제는 뇌를 쉬게 하는 잠이 아닙니다요. 아이.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몸이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서 좀처럼 잠들지 못한 적이 있나요?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무섭도록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본 적은 없나요? 그런 현상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잠을 잘 못 자는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아니면 약 한 알만 더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한 적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긴 밤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뇌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화할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해로운 노폐물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강에 쓰레기가 쌓여 결국 막혀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익숙한 이름들이 흐릿해지며 모든 것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그 문제를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인체, 특히 뇌는 올바른 조건만 갖춰지면 놀라운 회복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뇌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잠 또한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실제 사례 하나와 함께 매우 단순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학적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밤부터라도 당신 스스로의 뇌를 보호하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당신이 건강,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수면과 기억력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더 알고 싶고 다음 콘텐츠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제가 앞으로도 쉽고 유익한 의학 지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수면제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점점 정신적 명료함을 잃어간 한 고령자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모든 것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우진입니다. 3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아온 전문의로서 현재는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불면을 호소하는 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유독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석 씨, 78세. 그는 어느 가을 오후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걸음은 매우 느렸고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으며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색색의 약 포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자 그는 자신이 거의 5년 가까이 불면증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어려운 정도였지만 점차 밤중에 깨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약 없이는 거의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잠드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전처럼 오래 뒤척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약효는 점점 줄어들었고 기존 용량으로는 효과가 없어져 점점 양을 늘려야 했으며 결국에는 진정제까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잠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낮 동안 그는 늘 무기력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건망증이 심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때때로 손자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찰과 함께 인지 기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그의 정보 처리 능력과 단기 기억력은 실제 생물학적 나이에 비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설명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마치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무서운 현실을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면제가 뇌를 쉬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은 매우 정교한 과정으로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밤에 깊은 잠에 들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하지만 약으로 억지로 유도된 수면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를 부드럽게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을 갑자기 꺼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박 씨에게 설명했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잠들기 위해서만 애썼지 그 잠이 과연 뇌에 좋은 잠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눈을 감는 것에만 집중한 채 뇌가 제대로 잠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고령자들이 조용히 견디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뇌를 자연스러운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진료가 끝난 뒤 저는 박민석 씨에게 서둘러 약을 더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수면은 뇌가 꺼지는 상태가 아니라 낮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매우 정교하고 중요하게 작동하는 시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거대한 도시와도 같습니다. 낮 동안에는 모든 도로가 붐비고 신경세포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사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점차 쌓이게 되고 염증을 유발하며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밤에 자연스럽고 깊은 잠에 들면 뇌는 특별한 정화 시스템을 열어 뇌척 수액을 이용해 이러한 독성 물질들을 씻어냅니다. 이 메커니즘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뇌를 보호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문제는 수면제가 생리적으로 올바른 잠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 질서 있게 휴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내려 도시 전체의 전기를 갑자기 차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가 강제로 잠들게 되면 꼭 필요한 깊은 수면 단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정화 시스템은 완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노폐물은 그대로 남아 밤마다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자 박 씨는 고개를 들며 잠시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년 동안 매일 밤 약을 먹고 잠들었던 자신은 단 한 번도 뇌를 제대로 쉬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부드럽게 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면제가 절대적인 적은 아니지만 특히 고령자에게서 장기간 의존할 경우 뇌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는 강제로 잠드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잠에 드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약해질수록 다른 기능들 역시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와 박 씨의 생활 습관을 다시 살펴보던 중 저는 많은 고령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아왔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체내 수분량이 이상적인 수준보다 낮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갈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며 식사 때 국도 먹고 있는데 왜 탈수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에 대한 감각은 예전처럼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뇌는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령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인 탈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뇌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뇌의 3분의 2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밤에 이루어져야 할 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물 없이 먼지로 가득 찬 방을 청소하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빗자루가 있어도 먼지는 날아올랐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앉을 뿐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척수액은 노폐물을 충분히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신경 독소들은 그대로 남아 기억력, 집중력, 감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물 섭취를 줄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물을 참은 채 수면제에 의존해 잠을 청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습관이 오히려 자신의 수면을 점점 더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오후가 되면 그의 다리에 나타나는 가벼운 부종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노화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라 여기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 동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체내 수분이 다리 쪽에 몰리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도 그 물은 여전히 다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 누우면 그 수분이 갑자기 중심 순환으로 되돌아옵니다. 몸은 이를 수분 과잉으로 오해하고 신장은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간뇨입니다. 야간뇨가 두려워질수록 고령자들은 물을 더 적게 마시게 됩니다. 이로써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수분 부족은 뇌의 정화를 방해하고 잠은 얕아지며 쉽게 잠에서 깹니다. 자주 깨다 보니 더 강한 수면제가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수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들은 뒤 박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신체 자세, 그리고 수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면이 오면 어떻게든 빨리 잠드는 것만 생각했지 뇌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 씨를 바라보며 약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진 수많은 다른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일상 속 아주 기본적인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뇌는 복잡하거나 값비싼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생체 리듬, 충분한 수분, 그리고 강요되지 않은 잠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뇌는 자신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불면, 피로, 건망증, 그리고 결국은 인지기능 저하로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박 씨의 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그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은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몸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친 뒤 저는 박민석 씨에게 모든 것을 당장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에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예전처럼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일상 속에서 거의 잊혀져 버린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안내한 것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몸의 자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거나 뻐근해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이 되면 신던 슬리퍼가 조금 더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에게 이는 너무 익숙한 현상이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리에 정체된 수분이 밤에 여러 번 깨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아래쪽으로 끌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그 물은 여전히 다리에 갇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누우면 그 수분이 갑자기 중심 순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장은 몸에 물이 너무 많다고 잘못 인식하고 소변 생성을 늘리게 됩니다. 그 결과 방광이 빠르게 차오르고 자고 있던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여러 밤 반복되면 수면은 잘게 쪼개지고 뇌는 스스로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깊이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씨에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약 3시간 전쯤 15분 정도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벽이나 소파 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목적은 다리에 정체된 수분이 미리 순환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출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수년 동안 불면에 시달려 왔는데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칠만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를 믿을 필요는 없고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저녁 시간의 물 섭취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야간류를 두려워해 물 마시기를 피하지만 실제로는 수분 부족이야말로 수면을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뇌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고 특히 밤에 정화 시스템이 작동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자기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에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고 찬물처럼 강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작은 모금으로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삼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의 온도가 체온과 가까워지고 뇌는 수분을 인식하며 밤의 정화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박 씨는 그동안 낮에 커피나 차를 마셨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인이 이뇨작용과 신경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노화가 진행 중인 뇌에는 오히려 더 불리한 선택입니다. 그가 이 두 가지 변화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받아들인 뒤에야 저는 의존성을 만들지 않으면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또 하나의 자연적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상추를 끓인 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평생 상추는 고기 싸먹는 용도로만 알았지 잠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추 줄기에서 나오는 흰 수액 부분에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자연 성분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제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몸을 아주 부드럽고 강요 없이 이완시켜 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상추 몇 포기를 준비하되 줄기 부분을 중심으로 물에 몇 분간 끓여 따뜻할 때 마시면 됩니다. 박 씨는 시험 삼아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놀란 점은 잠들기 전에 초조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웠을 때 머리가 팽팽하게 긴장된 느낌이 사라졌고 몸이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한 혈당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녘에 갑자기 깨어나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또렷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원인은 뇌가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가 배고프다고 느끼면 경보 체계를 작동시켜 몸을 깨웁니다. 이런 경우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의 꿀을 타서 마시는 것이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주 작은 티스푼 하나만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적은 단맛이 아니라 뇌에 지속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박 씨는 혈당에 대해 걱정이 많았지만 기전을 이해한 뒤 매우 조심스러운 용량으로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언급한 것은 고령자에게 흔히 부족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근육이 잘 뭉치거나 쥐가 나는 사람들은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나 적절한 소량 보충을 통해 이를 보완하면 잠들 때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 박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와 무언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잠에 바로 들지는 않지만 잠든 뒤에는 깜짝깜짝 깨는 일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가벼워져 예전처럼 멍한 느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뇌가 서서히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방법 때문이 아니라 몸이 마침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올바르게 분배되고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진정되며 잠이 더 이상 강요되지 않을 때 뇌는 본래의 방식대로 스스로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장기적인 개선의 기초가 됩니다. 박민석 씨가 점점 더 깊이 잠들기 시작했을 때 비록 아직 매일 밤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에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뇌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의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낮에 뇌가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면 저녁이 되어도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박 씨에게 보통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에 얼마나 잤는지에 따라 매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특히 고령자에게는 뇌가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고정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더라도 내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뇌가 자연스러운 리듬을 다시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저는 그에게 기상 시간을 하나 정해 꾸준히 지킬 것을 권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먹거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은 뇌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규칙적으로 받으면 뇌는 저녁에 멜라토닌을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 가까이에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춥게 느껴졌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훨씬 더 또렷해지고 머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커피와 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끊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오후 초반 이후의 카페인은 밤의 수면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자에서는 카페인이 몸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깁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마신 사람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한밤중까지 자극 효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커피를 아침에만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지만 그 후로는 저녁 시간이 훨씬 차분해지고 이유 없이 초조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낮잠 습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는 전날 잠을 설친 날에는 낮잠을 오래 자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낮잠이 너무 길어지면 저녁에 수면 압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잠이 필요하다면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뇌가 밤에 깊이 잠들 필요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다리를 올리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저녁에는 집안의 조명을 낮추고 특히 휴대전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밤의 강한 빛은 뇌로 하여금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몇 주 후, 박 씨는 훨씬 가벼운 걸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두꺼운 약 봉투를 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료진의 관찰 아래 수면제를 점차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아침의 맑은 정신 상태였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어야만 정신이 드는 느낌이 사라졌고 단기 기억력도 좋아져 일상에서 사소한 일을 잊는 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인지 기능을 다시 평가했을 때 처음보다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뇌가 기적처럼 젊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제대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정화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수면은 보상이 아니라 신성한 생물학적 필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보약도 깊고 자연스러운 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면을 존중할 때 우리는 곧 우리 자신의 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불면과 기억력 저하를 겪는 이유가 몸의 능력이 다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했습니다. 그가 실천한 변화들은 비용이 들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았지만 인내와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자신이나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뇌에 충분한 물을 주고 아침에 빛을 주고 밤에는 충분한 고요함을 주세요. 가장 강한 해결책을 찾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뇌가 스스로를 고치고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수면이 보호될 때 기억력과 감정 그리고 삶의 질도 함께 보호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당신의 태도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수면을 더 이상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되찾을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모두가 평온한 밤과 맑은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